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금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벌써 4월입니다. 이제 보궐선거가 딱 5일 남았습니다. 권력은 지금 이번 선거 패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안 것입니다. 언론에는 86세대와 민주당의 밀월이 금가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죠. 황혼위원회라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50대가 이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갤럽 정예조사에선 50대 지지도가 1월 첫 주 39%에서 3월 마지막 주 30%로 감소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 지지세는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86세대의 마음을 돌리는 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나섰더군요. 그녀가 SNS에 공유한 영상이 이렇습니다.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 연이어 파란색을 찍은 당신에게, 그 영상들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 영상은 당신은 빨간색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단 한 번도 탐욕에 투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색인 파란색은 원래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의 색깔인 것은 알고 있는가요? 새누리당 때 당색을 김종인 씨가 중심이 되어서 빨간색으로 바꾸자 민주당이 재빨리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더욱이 빨간색은 칼 마르크스 이래 공산주의자들의 색깔이었습니다. 저도 빨간색이 탐욕의 색깔이란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어제 오세훈과 박영선 여론조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이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리얼미터가 3월 30일 그리고 31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는 오세훈 57.5% 그리고 박영선 36%로 격차가 21.5%입니다. 관심이 가는 40대도 50.7%대 43.3%로서 전 연령대에서 오세훈이 박영선을 제쳤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오세훈 62.3%, 박영선 34.7%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현재 지지를 바꾸지 않는다는 응답도 87.1%에 달했습니다. 다른 조사를 볼까요? 동아일보가 의뢰해서 리서치가 3월 28일, 29일 실시한 여론조사는 오세훈 52.3%, 그리고 박영선 30.3%로 격차가 22%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와 비슷한 결과인데 다만 40대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했습니다. 지지 이유로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48.8%, 그리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24.7%였습니다.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보다 문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사효과가 지지 이유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편 3월 28일, 29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차기주자 여론조사는 윤석열 31.2%, 그리고 이재명 25.7%, 이낙연 9.3%입니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6.3%, 부정평가는 57.4%이며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54.7%였습니다. 놀라운 건 정책 분야별 점수입니다. 1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했더군요. 남북관계 개선이 41.9점, 그리고 경제성장이 38.7점, 국민통합이 36.2점, 일자리 창출이 34.3점으로서 제 생각보다 너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인데 일자리 창출이 34.3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극심한 편가르기에도 국민통합이 36.2점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민심 위반을 문 대통령도 잘 알 것입니다. 이 지지도는 계속 떨어져서 이제 30%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이 타들어가겠죠. 180석이라는 무소불위의 의회의 권력을 쥐고 있지만 그들도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르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는 3월 31일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이 상국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제게 공개적으로 기업의 애로를 듣겠다, 활발히 만나 대화하자고 말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상임회장이죠. 그래서 간 겁니까? 제게 손을 내민 겁니다. 지난 4년간 기업을 옥죄고 작년 말에는 기업규제 3법 그리고 노동 3법, 중대재해법까지 밀어붙인 문 대통령이 갑자기 기업의 애로를 듣겠다니 무슨 조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언론은 화해 제스처라고 썼는데 제가 보기엔 경주고 약 주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이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성 정책실장 모두 기업인들을 활발히 만나 대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는 기업에 손을 내미는 것이 민망했던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과거에는 엄습하게 이루어져 정경유착처럼 된 점이 잘못이었던 것이다. 공개적으로 기업이 애로를 듣고 정부의 해법을 듣는 것은 협력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 공개적으로 만나면 묵시적 청탁이 아니라 공개적 청탁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깨끗한가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가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어 졸지에 뇌물죄로 이겨서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관들은 모두 관심법의 대가여서 그런지 이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는데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은 정유라가 빌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정유라는 박 전 대통령의 경제 공동체라는 최순실의 딸이니 제 형법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뇌물은 경제 공동체라는 최순실도 아닌 정유라가 받았으니 말입니다. 어떻든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 생산으로 환란 극복에 기여했다며 SK그룹을 극구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의 선도국가론이 나왔습니다.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경제계와 정부가 같은 마음으로 소통해야 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 문제도 소통을 활발히 하기 바란다. 그 기업 규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 대통령이 만든 것입니다. 민주당은 선거를 앞둔 때문인지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이틀 전 31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 제대로 만들지 못한, 세밀히 만들지 못한 정책이라고요. 그래서 임대차 3법이 나온 겁니까? 그렇다면 그는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왜 실망하고 분노하는지 알고 있는 걸까요? 그는 국민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깃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에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금 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역시 국민들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왜 절망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LH 주금뿐 아니라 권력이 기댄 자들이 개발 정보를 독점하면서 한탕 해먹는 일에 대중이 분노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만으로도 놀라운 발전을 하긴 한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하지 못하게 한 규제가 원인이었습니다. 집값은 폭등했고 그걸 잡겠다고 또 다른 규제를 만든 임대차 3법이 문 정부를 늪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낙연 위원장이 한 말은 그래서 더욱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의 화가 풀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 저희가 부족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참, 이낙연, 김태년 두 사람 다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했기에 망정이지 충분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김태년이 막상 한 말이 이러니 말입니다. 민주당은 잘못된 관행의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등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지만 LH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적폐의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이런 유체에 따른 화법을 듣고 있노라니 솔직히 오라가치 밀어 오르는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작년 7월 입법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임대차 3법 강행 처리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그는 왜 대중이 분노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행한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오히려 평등과 공정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사실과
그런 공정가치 파괴에 권력과 권력에 기생한 자들이 앞장섰다는 사실 말입니다. 김태년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호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다. 집값 폭등이 마치 투기꾼들 때문인 것처럼 그런 말했습니다. 그러나 집값 폭등은 시장을 배제한 권력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투기꾼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게다가 집값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부동산 3법이 결국 전세 대란을 불러온 것이죠. 김태년은 청년 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솔직히 말해 그는 아직도 사태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가 없었다면 과연 그가, 이낙연이, 민주당이 고개를 숙였을까요? 더 놀라운 건 김태년이 지난 4년간 요동치던 집값이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결자 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면서 뒤에 덧붙인 말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집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 토건 투기 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 집값을 올리려는 토건 투기 세력이라고 했는가요? 그러니까 그는 아직도 집값 폭등의 주범을 투기꾼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태년은 장애인 7월 임대차 3법 강행 처리를 한 다음 날 이렇게 자화자찬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 집 가진 사람은 죄인입니까? 그 임대차 3법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도 아닐 뿐더러 최악의 전세의 대란, 월세의 대란을 부르는 악법인 것은 곧 증명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입법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임대차 3법에 또 다른 주역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양복기세, 배지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분 말입니다. 그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역구인 은평구에 전세로 살면서 신당동의 아파트는 반전세로 놨습니다. 그런데 그는 장애인 7월초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신당동의 아파트 임대계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 22일 전이죠. 박주민의 신당동 아파트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 원이었으니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셈입니다. 작년 9월 개정된 시행령에서 정한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거의 임대료 인상률은 무려 26.6%입니다. 그러니 경질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똑같은 내로남불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 계약을 했던 박주민은 법 통과 하루 전에 같은 달 29일 법사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아마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누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글쎄요, 굳이 위선이라고까지 않겠습니다. 그런 월세를 내고라도 살겠다는 사람이 있었으니 계약이 체결되었겠죠. 그게 시장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월세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법으로 강제한 게 민주당이고 박주민이었습니다. 박주민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의 논평이 재밌습니다. 김의겸의 아내 탓, 김상조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했다. 그녀는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의 정의는 모두 끌어모으다가 뒤로는 이 속을 챙기는 청담동 김 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상조는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는데 박주민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 물었습니다. 박주민은 어제 박영선 선대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어떻든 권력은 다급해졌습니다. 청와대도 민주당도 그리고 시장 후보들도 그렇습니다. 박영선에 이어 김영춘 후보도 당선하면 올해 안에 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박영선 후보가 느닷없이 24세 이하 청년들에게 버스비, 지하철비를 40% 깎아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하철 공사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죠.
이쯤 되면 노골적인 매표 행위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 정부는 한창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정정책 등을 통해 경기 회복을 빠르게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IMF가 우리 경제 성장률을 당초 전망보다 0.5%포인트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것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5.5%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왜 쏙 빼놓는 걸까요?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말 포용적 회복이란 걸 하려면 재정으로 돈을 불릴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터인데 문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말한 걸 듣고 있는 국민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그러고 보니 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 명목으로 지난 31일 교사, 경찰, 군인들에게 상여금 그리고 수당을 조기 지급했습니다. 공무원 상여금과 수당의 조기 지급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선거 때문이라고 해야 합니까? 30일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는 이자 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진작 했어야죠. 문 대통령은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경제 지식이 드러난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말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 신용이 높은 사람에게 낮은 대출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금융상식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는 걸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부가 이미 북한 소행으로 결론을 냈던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조사한다고 합니다. 그 재조사하는 곳이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의문이 제기된 군의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2018년 설립됐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설립한 군음사 진상규명위원회와 아주 비슷한, 아니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러고 보니 문 정부의 집념은 정말 대단합니다. 2010년 3월 천안함이 폭침되고 5월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 의뢰에 의해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음모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규명할 진상이 남았습니까? 지난 26일 서해 수호의 날에 천안함 유족 윤청자 씨 옆자리에 앉은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화제가 됐습니다. 윤청자 씨는 김 여사가 자신을 끌어안으려 하자 밀어내며 쓴소리를 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윤청자 씨는 나는 문 대통령이 싫다 이렇게 말하며 뭐가 그리 무섭고 두려워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을 숨겨냈냐고 질타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작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이냐 한을 풀어달라며 질문을 했던 분입니다. 그때 문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공식 입장이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어떻게 바뀔까요? 진실은 하나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그 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